자, 그리고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논란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42명 참석을 했고요. 7시간이 넘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의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날 밤 뉴스까지 회의가 안 끝났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들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회의 후에 대법원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일단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법관들은 냈습니다. 이 법원장들은 법관들 중에서도 각각 법원의 장들이기 때문에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수기 및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사법부 개혁에는 반드시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비슷한데요. 사법부 스스로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 논란,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본격화되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법부 스스로들 아니냐.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초고속 파기환송이라든지 지기현 판사의 뭐 접대 논란 혹은 이 내란 재판의 지연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 사법부는 개혁의 주체, 뭐가 맞습니까? 스스로 자정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외부의 칼날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르게 그 정당성,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성이 제일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는 데 그쳐야 되는데 스스로가 정치의 한 주체로서 활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 그 견제와 균형 원리상 입법부에 의한, 법에 의한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이 회의에 대해서도 참 결론을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이게 7시간이나 걸릴 일인가, 7분이면 바로 낼 수 있는 결론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앵커님께서는 이제 전체 법관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거기 의견이 다른 게 과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동의를 했을까? 특히 일선 판사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는 부장 판사님들의 의견은 매우 다를 겁니다. 자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임명한 그 법원장들만 모아서 회의를 하지 않았나. 지난번처럼 전체 법관회의나 이런 거 열면 당연히 다른 의견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리가 늘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법원장들이 모여서 이 모이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각 그 단위 법원들의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또한 정확치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거랑 똑같죠. 이제 부장님이 의견 없지? 난 짜장면 다 통일이네. 우리 부는 참 짜장면을 좋아해. 이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 판사 조직, 이 법원 조직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그런 걸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다음 승진 대상자가 되는 부장 판사들은 생각이 달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법조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개혁 여부하고 상관없이 나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인가? 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그 이기적 동기는 뭐 그 누구도 벗어나기가 어렵죠. 1년에 4분씩 해서 늘린다. 참 재밌죠. 항상 자기들은 화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정말 막 과로살 지경이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사람 늘려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반대를 합니다. 예. 자, 불멸의 조희대, 진격의 조희대, 불멸의 조희대, 곧 불면의 조희대가 될 수도 있겠다. 자기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의견이라고 모았는데 왜 지금 이런 논의, 이런 자리가 왜 마련된 거예요? 본인들이 자초해서 본인들이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때밀린 자리잖아요. 예.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죠. 개혁의 당연한 대상이고, 자, 그들이 이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좋아요, 좋습니다.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자고요. 법관들도 좋아요. 국민들 한번 아무 무작위로 그냥 뽑아서 한번 수기와 공론화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예. 네, 이들이 말하는 수기와 공론화는 자기들 법원장들 이런 이제 주체가 되는 수기와 공론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 5가지 의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공감하고 또 일부는 반대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사안에서는 뭐 법관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왜 여기까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는지, 그렇죠. 예. 그거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는지, 왜 이러이러한 개혁 의제가 바깥에서 제기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그게 더 국민들을 좀 의아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법관들이 보면 정말 폐쇄적인 조직 아닙니까? 예. 다 서울법대 출신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뭐 고시 동기 선후배, 뭐 학교 선후배 다 모여서 특정 성별, 뭐 특정 학교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만드는 판결이라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시대 기후를 정말 반영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그 전면에 있는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제 몇몇 분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뭐 반응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지난 내란 상황은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있는 사법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의 이 실태를 보고 있자면 이게 그냥 허투루 봐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퇴 촉구를 하는 목소리들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한 건가요? 대법원장을 사퇴시킨다는 게? 뭐 스스로 사퇴한다면 불가능할 건 없다고. 자진 사퇴를 한다면? 자진 사퇴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법무관으로, 그들은 저를 뭐 구성원으로 한 1초도 생각을 안 했겠지만 법무관으로 법원행정처에 1년 동안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외부인으로서 지켜본 법관, 특히 고위법관 행정처에 계셨더니 고위법관 분들은 스스로 엄청난 내부 통제를 하면서 정말 그 정치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위해 나름 결벽스러운 행위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희대, 그때 조희대의 난이나 그 계엄 때의 그 이상한 행동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뭐 전담 재판부로 만들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한 감찰을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화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타이밍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원 구성원들, 개별 판사, 제 뭐 동기나 선배나 후배들이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대법원장으로서 행위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저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법부 내에서 조금 더 요구가 좀 거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서 참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흔히들 이제 그 농담하잖아요. 그 DK 그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일체 선입견 편견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하라. 특히나 윤석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임명된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저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독이라고 남이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제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농담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는 이게 가려져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자기 사심을 잔뜩 담아서 하는 이런 행태들 자초한 거죠.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 있는 게 저 경주마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요한 이슈가 이 내란을 전담할 재판부, 그러니까 뭐 내란 특별재판소,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뭐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담 재판부라는 정확하게 얘기를 전담 재판부고, 오늘도 아까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뭐 속보로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뭐 추진하는 그 의지를 표명을 했죠. 지금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했던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해달라라는 주문과 함께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법 조처에 들어가겠다. 이 입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어떤 통보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국민서 정통성이 부족한 재판부
그 사법부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 원리상 입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아까 그 재판부, 특별 법원 이런 논의가 있는 이유가 헌법 해석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헌법 제 110조를 간접적으로 해석하면 특별법원은 헌법 사항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이제 전담 재판부를 두는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그 반대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예. 뭐 가정이나 뭐 이제 소년 사건 전담하는 가정법원,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민주당은 꾸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에서 국회에 했던 얘기 중에 특별 재판부라는 건 위헌의 소지가 크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확실히 부정적 의견을 낸 바가 그 있었거든요.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하는 거에서 이제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거의 핵심이 네. 구성원 이제 재판부를 설치했고 거기에 판사를 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종의 추천을 할 수 있느냐 그 네. 추천권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 이제 중립적인 어떤 법정 단체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그런 공신력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곳 이런 데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국회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했을 때 민주당 주도로 뭐를 또 주도적으로 해서 편향된 뭐 이런 식의 이제 미리 선입관을 갖고 이제 까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할 말 없겠죠. 판사님들이 헌법재판소에 안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죠. 헌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는 뜻은 입법 사안이란 뜻인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법부가 자기네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건 입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사법부가 반대로. 근데 이게 전담 재판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 예전에 세월호 2014 사건 때 그렇죠. 그때도 이제 광주지법에서 심리를 했는데 이름에 뭐 세월호 재판부라고 두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 전담 재판부를 지정을 해서 집중 심리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법에서는 아예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을 했어요. 고 세월호 관련 사안만 그 재판을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전담 재판부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특검법에 있었던 그 재판 중계 이것도 세월호 또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사실 전례가 있고 뭐 그렇게 뭐 재판소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진행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지금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다들 지금 불안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나 또 1심이 너무 늦게 끝나서 풀려날까봐. 예. 그리고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관련자들도 많긴 하지만 너무 좀 늘어지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봐야 되고 그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늘어져서 그 풀려나는 걱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위헌 심판 제청을 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나오면 일단 중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헌재에서 빨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별의별 편법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그 불안감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사견으로 그 추천권 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다 보니까 자기들도 대법원도 추천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대한변협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걸 그렇게 시비 걸 것 같으면 이 사견입니다. 헌재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신력 객관적인 어떤 국민들이 믿는 신뢰도 이런 게 높은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 중에 거의 몇 안 되는 중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런 데로 절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사견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 있는데 갑자기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 형사 사건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연쇄살인범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력 범죄 아니면 뭐 사회적 참사 아니면 자연재해 등등의 어떤 온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는 지금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조차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 무거운 범죄라고 얘기해 놓은 내란에 관련한 무언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걸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인 것처럼 자꾸 말을 해요. 그렇게 위헌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헌정 질서 자체가 무너질 때는 그때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좀 정론이 돼야 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치 토론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지금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겠어요. 한덕수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 내란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일반 게이트처럼 취급을 네.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있어서 추진력이 있을 때 특검법 통과할 때 저는 같이 통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뭐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란은 헌정 질서 자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참 추진력 좋았을 때 내란에 관해서라도 특별 재판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그때 통과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역사로 남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을 때 모든 사람이 또 학생들이 다시 보고 평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제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영상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속기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법원에서 실제로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기가 생각보다 그 원하는 재판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이거 속기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딜까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역사적 사료로 쓴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풀 녹화 생중계라도 안 되면 뭐 정보 공개를 뭐 5년 정치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5년 10년 뒤에 공개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박제를 해서 역사적 평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은 필요하다. 네, 그게 증인이건 그 변호인의 행동이건 재판부 행동이건 이건 무조건 기록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여기에 이 시간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내란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그 지기현 판사 있는 사건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더 재판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그쵸, 있는 재판 것도 갱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판사를 지금 그 법원 쪽에서 나오는 반대 논리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나 법관의 독립성, 뭐 이런 부분들, 인명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어쨌든 걱정하지 않게 재판이 좀 빨리 최대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생각이 사실 저걸 있습니다. 피해가려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12월에 재판 뭐 결론을 네. 내겠다고 하는 게 사실 2월이면 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또 바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면 시간 질질 끌어서 2월 지나가면 갱신해야 된다. 제가 갱신하는 거 다 부동의하면서 하나씩 다 해라. 법 원칙대로 다 읽어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건데 어차피 시간을 끌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시간을 끌 겁니다. 제 네. 생각에는 그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 그립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입법 사항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김용남 의원이 한 얘기 보면 지기현 재판장이 얼마 전에도 그 동기들 모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 치우고 삼겹살에 소주 달라고 그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뭐 본인이 평소 스타일이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으면 일체 사생활을 끊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감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이 가지는 법상식이라는 것들을 어찌어찌하여 재판부에 가면 혹은 뭐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어떤 검찰 단위로 가면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앞서 그 사법개혁 얘기할 때 이 법원장 회의 결과 얘기할 때도 그랬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느꼈던 것이고 지금도 느끼는 것이 이 법조인들은 사과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혼란이 겪어지고 있고 어떤 개선책을 찾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가 전제가 안 되니까 본인들도 뒤로 못 물러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름이 붙고 이게 무슨 정쟁의 무언가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이 내란 상황을 정리하고 이 내란을 저지른 자들을 엄단하고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전제가 있다면 함께 발맞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혜정 국장 얘기하셨지만 이건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짜내서 뭐 나만 빠져나가면 되지 지혜를 짜내서 여기서 시간을 때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끌고 올 수 있다.
이 우리랑 생각이 비슷한 듭니다. 면도 있고 뭐 많이 다르긴 하지만 브라질에서 최근에 이제 그 보우소나르 예. 그 27년형인가를 저기를 했죠. 예. 예, 최소한 아마 우리는 그보다 강도가 훨씬 센 거예요. 쿠데타 실행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법원도 정말 각별한 각오를 하고 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 일단 그분들이 저를 뭐 같은 계열에 절대 깨워주지 않겠지만 끼워줘,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일단 법송하고요. 이셀 변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일반인 분들께서 법조인들이랑 생각이 다를 때 뭐 법조인들 전문성이 있어서 아니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서 아니면 이러한 뭐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하게 더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과 그런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왜 우리는 저분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노력과 고민하는 태도 아니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작정 우리 전문가 집단이니까 존중해 아니 우리 전문가 집단이 알아서 하니까 독립권을 보장해줘 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선 왜? 라는 사실 반응밖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법부에 대해서 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갖잖아요.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했을 때 자기만의 논리가 있다면 사실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초동에 청사 지어야 되니까 2배로 해야 돼갖고 1조 7천억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설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독립을 외칠 때 우리가 너를 왜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독립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사실 그렇고 생각하면 법조인 저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조금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1차적인 권력의 위임, 민주적 정당성,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선출직 권력과 임명직 권력 그 부분을 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이 민주적 정당성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들에서 어떤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어떤 개혁의 선봉에 서서 알아서 할 것처럼 그러면 성역이라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보면 예. 성역은 없죠. 이게 뭐 한 첨언을 한번 하자면 사실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엄혹한 시절에 군사법원은 체포영장도 기각하고 계속 전화가 오는 와중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때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행정법원에 보직해임 취소의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 엄혹한 시절에 법원은 약간 정치적인 사안이란 이유인지 다른 이유를 뭐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알 수는 없지만 2년 동안 재판을 뭉갰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내란이 끝나고 다 결정이 된 후에야 그때서야 기간을 잡아줬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사법부가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인권 보장과 헌정 유린에 있어서 사법부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독립을 요구하는 건 사실 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라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법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지금 동접이 빠집니다.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법관들이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면 다들 환영하겠죠. 사법부는 독립돼야 되고 그 무엇보다 거기가 그렇게 엄중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권위만을 생각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 뭐 누가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